채권한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철학책을 한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 야마구치 슈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야마구치 슈는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그 이후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에서 조직개발, 혁신, 리더십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로 활용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철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컨설턴트로 일한 사람이 왜 이 철학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철학을 알아야지만이 보다 근본적인 혁신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도대체 철학적인 사고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그것을 기업의 운영과 결합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학을 배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야마구치 슈는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황을 정확히 통찰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할 때 그 문제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핵심이 무언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곁가지를 잡고서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 지연 말단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철학적인 사고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통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것이 상식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해법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부정이 동반됩니다.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관행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고와 업무 방식이 필요하죠. 기존의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면 원인을 고찰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철학자들이 해온 방식입니다. 세 번째 이점은 어젠다를 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정한다는 것이죠. 지금 국면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 바로 이런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다. 네 번째,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수 있을까 하고 싶은 그 비극에 의해서 새빨갛게 피로 물들어 있다. 근데 이런 비극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초래되었다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바로 그런 예가 홀로코스트하고 킬링필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히틀러나 킬링필드를 일으켰던 폴포트,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것을 수행했던 무수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우와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라는 화세 물음, 이 두 가지 명제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 프랑스 사상가인 짱폴 사르트르는 이 중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우에 대한 물음을 중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에 대해서 앙가주망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앙가주망은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이래로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나치즘이나 스탈리니즘이나 문화대혁명, 오음진리교 등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했던 많은 시도들은 모두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한다는 선의로 깔려있다. 더 좋은 세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상을 잃지 않은 채 꿈꾸며 실천하는 운동이 독선과 기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항상 인식해야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성과급으로 과연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냅니다. 그런데 대가를 약속하면 피실험자의 성과가 저하되고 예상 가능한 정신 측면에서 손실을 최소한도로 억제하거나 성과급이 기대되는 행동만을 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대가를 약속받으면 높은 성과물을 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대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런 실험 결과는 뭐냐고 하면 사실 성과급 정책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조직의 창조성을 저해한다 라는 결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인 실험이 어떻게 현실 기업에서 적용될 것인가 하는 한 가지 예를 야마구치가 들고 있습니다. 나치즘 이후에 독일에서는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전체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에리 프롬도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자유를 손에 넣은 사람들은 왜 그것을 던져버리고 파시즘에 열광했을까요? 자유에는 견디기 힘든 고독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고독과 책임을 감당하고 견디면서 자유를 끊임없이 갈구할 때야만이 비로소 인류에게는 바람직한 사회가 탄생하는 법입니다. 고독과 책임의 무게에 지쳐서 손에 넣은 자유를 내던지고 나치의 전체주의에 투항했다. 특히 나치를 지지하는 세력의 중심에 소상공인, 장인, 사무직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하층 및 중상계층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에리 프롬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치를 만든 사람, 나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 평범한 서민들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분석은 한나 아렌트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이히만 재판을 한나 아렌트가 꾸준하게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아이히만도 왜소하고 기가 약해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다. 그리고 아이히만이 유대민족에 대한 증오나 유럽 대륙에 대한 공격심이 아니고 그저 단순히 출세하기 위해 임무에 충실히 수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누구라도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악을 의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저지르는데 악의 본질이 있다라고 한나 아렌트는 갈파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범죄는 괴물이 저지른 것이 아니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시스템에만 의존했던 하급 관리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스탠리 밀그램은 실험 지원자를 제비뽑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서 전기 고문을 하는 아이히만 실험을 통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주체자의 책임 소재가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사람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존심과 양심의 작용이 약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홀로코스트입니다. 히틀러 같은 광신적인 지도자만으로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이나 독가스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죽은 사람과 똑같은 일반 시민이었다는 겁니다. 유태인 명부를 작성하고 그들을 검거하고 이송하고 처형했던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분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의 소재가 애매해졌기 때문에 책임 전가가 수월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들이 다 홀로코스트에 일조했고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같이 분업이 표준화된 사회에서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거대한 악행에 가담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고 외칠 수 있어야 그런 악행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현대전은 사령부에 앉아서 책상 위에서 조종하고 버튼을 누르는 사람에 의해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전자기기의 전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상 현장에서 몸으로 부대끼고 총칼로 싸웠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의식을 덜 느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 것과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심리학자 제니스 교수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지적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동질성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정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로 미국의 피그스만 침공 사건하고 워터게이트 사건, 그리고 베트남전 전쟁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결정했던 화이트하우스의 최고 수뇌부들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내린 결정은 어리석고 무모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악마의 대변인입니다. 악마의 대변인이란 무엇인가? 다수파의 의견이 하나로 통합되어 갈 때 그 결정에 묻어있는 조그만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다 문제제기, 의도적인 반대편이 되어서 그 결정이 되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난다라고 해서 반대편에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간과되어 있던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 야마구치는 또 찰스 다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지만 이 진화론이 끼친 영향은 철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돌연변이에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매우 다양하고 확률적으로는 생존에 또는 번식에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고 무차별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적에 잡아먹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변이가 나오면 그 변이된 것은 살아남지 못하고 유전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적에 이길 수 있고 자연에 잘 적응된 그런 돌연변이가 살아남고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질이 더 유리한지 사전에 알 수 없고 그 방향으로만 진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도태는 다양한 형질의 돌연변이 중에서 우연히 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차세대의 유전으로 남고 더 불리한 개체는 도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도태입니다. 이 자연도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돌연변이는 일종의 에러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스템의 성과가 향상된다는 것이죠. 영국 경험론의 시조 프란시스 베이컨은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는 4가지 우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종족의 우상입니다. 종족의 우상이란 인간성 자체를 근거로 인간이나 자연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동굴의 우상입니다. 자신이 받은 교육과 경험이라는 좀 편협한 범위의 자료를 가지고 단정해버리는 오류를 얘기합니다. 셋째가 시장의 우상입니다. 언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우상입니다. 거짓말이나 전해 들은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현혹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넷째가 극장의 우상입니다. 저명한 철학자의 주장 등 권위와 전통을 아무런 비판 없이 믿는 데서 생겨나는 편견을 얘기합니다. 이런 4가지의 우상을 제외해야지만이 올바르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인간은 이들 우상으로 인해 한번 믿으면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설령 그 믿음에 반하는 사례가 드러난다고 해도 그 사례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기 쉽습니다. 확증 편향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칼 포퍼는 반증 가능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증 가능성은 제한된 명제나 가설이 실험 또는 관찰에 의해서 반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논리 혹은 사실을 이용해서 명제와 가설에 반론한 여지가 없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모든 욕구의 근원에는 성적 리비도가 있다거나 막스가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라고 했던 명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반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과학은 반론의 외부로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 야마구치 슈는 결론적으로 철학의 실용적인 쓰임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철학이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철학을 알므로써 어떤 무기를 손에 넣고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해 사고방식과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3입니다.